자, 이 첫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는 교육개혁, 창의 혁신의 시대, 대학의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한민국 교육계, 이 미취학 연령부터 대학까지 각양각색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대학 개혁을 비롯해서 디지털 교육 혁신, 또 유보 통합, 돌봄 교육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교육 개혁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포럼의 첫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드릴 이제 주제는 물론 이제 오늘 대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인 교육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세계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대한민국의 큰 이제 발전의 동력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도 이루었고 또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제 지나가면서 교육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회적 난제들이 도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도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또 불균형도 많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난제를 교육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구 절벽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충격, 세 번째는 지역 소멸입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 돌봄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상당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이제 완성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충격인데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대전환, 이런 이제 큰 이제 산업 구조, 사회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분야는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두 번째 큰 이제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개혁인데요. 대학이 혁신의 생태계에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들은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그런 혁신을 가로막는 벽들도 굉장히 높게 지금 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벽이 제가 교육부에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쳐놓은 규제의 장벽입니다. 그렇지만 또 교육부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 대학 사회에서 전공과 분야별 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이 지역 사회의 허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와의 대학과의 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대학과 산업 간의 산학 협력을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이런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야지만이 대학이 지역 커뮤니티의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 정주하는 그런 지역 인재의 그 저수지 역할을 대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방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도전을 교육의 힘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교육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도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대 과제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 가지 큰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 돌봄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취지에서 이걸 충분히 엮어내지 못했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00만 명이 한 해에 출생을 했었는데 이제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분의 1로 출생아 숫자는 줄었는데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나 학교의 시설들은 그대로고 또 예산은 오히려 더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력들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학생 수가 또 어린이 수가 이렇게 줄었는데도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의 그 제도의 결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정부가 시적절하게 제도 개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낸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교육과 돌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보 통합에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 정부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또 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은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던 이원화된 관리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부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 통합 추진단이 교육부 내에 설치가 되고 복지부의 국장님이 지금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는 이제 본격적인 지금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질을 높이는 통합이 돼야 되죠.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유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유치원은 뭐 방학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일찍 끝나기 때문에 또 불편한 점이 의외로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또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합을 통해서 좀 장점만 살려서 소위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는 역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유보 통합 기관을 교육부가 또 교육청이 지역 차원에서는 관장하면서 정말 이제 그 초등학교 전에 입학하기 전까지 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사실 문제가 이제 1시 되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오후 그 이제 퇴근할 때까지 사실 학원을 뺑뺑이 돌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도 늘어나고 또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정서 발달이나 이런 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봄 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늘봄 학교라는 것은 늘 봄처럼 아이들을 돌본다 하는 뜻인데요. 그 돌봄 기능이 이제 저학년 경우에는 훨씬 더 강화가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후 1시 이후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K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돌봄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돌봄 시설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나서서 이런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축구협회랑 그 밑에 사진은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그 축구협회나 야구협회 같은 스포츠 단체들이 그 방과 후에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드럼 그 치는 아이들 방과 활동 참관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배영 위원장님께서 이제 인성과 창의성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너무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돌린다거나 공부 학습에만 갈 게 아니고 예체능 쪽으로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음 학교를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이제 5개 교육청이 이미 시작을 214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라도 대기 수요들이 있습니다. 돌봄의 대기 수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속하게 연말까지 지금 바로 해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하는 11세까지는 정말 이제 학부모 아이 중심의 그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교육 개혁의 목표고 이를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돌봄 연구회도 만들고 또 시범 교육청도 운영하고 점차 전국 확산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방과 후 콘텐츠를 계속 이제 외부의 우수한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시설 투자도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좀 스포츠도 하려면 학교마다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 잔디 운동장도 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투자를 하려면 지자체랑 같이 시설 투자를 하고 또 활용도 지자체랑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수영장을 지으면 지을 때 지자체가 시청이나 또 군청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은 학교 안에 지은 시설들은 주민들이 함께 활용해도 되거든요. 레인이 10개인 수영장이면 5개는 아이들이 하고 5개는 또 주민들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시설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 돌봄이 되면 저는 저출산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교육을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은 디지털 세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 후나 이제 자유학기제나 겨울 방학 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그걸 늘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이제 AI 디지털 교육 청사진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지금 세 개의 교과, 그러니까 영어, 수학, 정보 교과죠. 코딩 과목이죠. 이 세 과목에 있어서 디지털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칭데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실에 이제 20명의 학생이 있으면 2025년에 이제 수학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봐야 되잖아요. 교과서가 이제는 서체경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명씩 1인 1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그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디바이스니까 아주 복잡한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비싸거나. 그래서 그렇지만 1인 1디바이스를 지금 다 모든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인 1디바이스로 아이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AI 그 교과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AI 교과서가 일종의 그 AI 튜터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맞추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수학 시간이면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이라도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의 실력은 다 다릅니다. 뭐 초등학교 2학년 실력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AI 교과서를 학습을 할 때 AI 교과서가 가장 먼저 개별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그 실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클릭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실에 20명이 있는데 20명이 학습하는 수학은 다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게 교사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AI 교과서가 20명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교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교실에 이제는 20명의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그런 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인간 교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인성을 높일 수 있는 뭐 코칭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프로젝트 학습을 리드해 주거나 이런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교육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디지털 AI 교과서를 지금 이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과서를 만들던 회사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AI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매칭데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3번을 했고요. 그러면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존의 교과서 회사와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소위 이제 그 네트워크 회사들 또 이제 디지털 그 교과서가 AI 그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플랫폼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제는 컨텐츠와 그 플랫폼과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소위 디지털 교과서의 4대 분야가 컨텐츠,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입니다. IT 산업에서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이런 새로운 산업에 굉장히 큰 시장이 국내 시장이 될 거고요. 또 기업들은 국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뭐 라틴 뭐 심지어 유럽, 미국까지 세계적으로 교육 기술을 수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충격에 대한민국이 교육의 힘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큼 교사의 수준이 우수한 나라도 별로 없거든요. 또 교육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열정이 많은 나라도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제 교육에 바이어러 접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한다면 사실 이제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 디지털 산업과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발전하면서 또 디지털 산업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산업의 기술들이 교육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그 학습의 효과성을 엄청나게 증대시킬 수가 있다. 또 한편으로 교사들이
이제는 지식 전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의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쪽을 보다 깊게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보살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그 하이텍과 하이터치가 결합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이 디지털 교육 모델이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의 그 규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 세 과목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2025년 신학기가 되면 세계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토론을 해주실 대학 혁신입니다. 대학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의 역량도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의 평균 역량들을 보면요. 또 그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대학의 그 혁신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높은 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역 대학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거의 뭐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교육장관을 했었습니다.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10년 후에 이런 위기가 오니까 우리 변화해야 됩니다 하고 그 구조개혁을 많이 그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막 이제 위기가 닥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장관을 하면서 대학의 리더들을 만나면 지금은 타이밍이 됐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하려고 하고 오히려 교육부의 그 규제 개혁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벽을 허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교육부가 쳐놓은 규제의 벽부터 허물어야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일단 지역 대학을 살리려면 교육부가 그동안 중심이 돼서 중앙 집권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조 정도를 매년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을 2조 이상을 지방 정부에 권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양하는 걸로 하고 전부를 일단 라이즈 체제라고 그걸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 라이즈 체제의 시범 지역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 지역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대학 그 혁신 지원관이 지금 교육부에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사실 뭐 도청이나 시청에서 한 번도 대학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 발전의 핵심은 대학이거든요. 대학의 시장님, 그 지역의 시장님들이 대학 그 지역의 대학 총장님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파트너십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그거부터 내리자 해서 라이즈 시범 지역이 시작이 됐고요. 대학 규제 혁신은 저희가 잡은 목표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대학 혁신한다, 규제 혁신한다.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대학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대학을 규제한다가 원칙입니다. 마치 대학이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법체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동안의 관행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대학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 전략 회의라고 해서 컨트롤 타워는 교육부만 아니라 사실 과기부나 고용노동부나 뭐 중기부나
대학을 지원하는 많은 중앙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중앙 부서들이 다 자기들의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서를 지원하고 사업단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헤아려 보니까 1,0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중앙에서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보고서 쓰기 바쁜 거죠. 정말 지역 차원에서 혁신이 일어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즈나 대학 규제 혁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학을 정말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혁신의 허브로 거듭나게 하고 지역의 인재의 저수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지금 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즈 시범 대학들이 시작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글로컬 대학이 지금 6월 한 중순쯤 되면 10여 개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됩니다. 이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서 소위 이제 대학과 지역 성장, 동반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제시하는 대학들에게 10개 대학들에게 올해 그 이제 매년 200억씩 그 5년 동안 1,000억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10개의 글로컬 대학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지만 세계적인 대학이거든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를 리딩하는 지역 대학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지방대가 아니고 정말 글로컬 대학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1,000억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이 과정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한 5페이지 정도 공문을 내려보내고 여기에 맞춰서 대학들이 한 권이 넘는 두꺼운 보고서를 쏘면 그 중에서 10개 대학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컬 대학의 선정은 거꾸로입니다. 5페이지의 컨셉 노트를 제출하면 그 컨셉 노트는 기존의 규제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대학이 선정되면 그 대학의 비전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교육부가 규제 체계를 다 바꿀 겁니다. 또 필요하면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면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 대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이 먼저 비전을 만들고 교육부와 중앙부서가 거꾸로 그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요. 저는 최근에 지역에서 많은 그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대학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대학들의 가감한 발상을 교육부가 배우고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반드시 글로컬 대학 이번에 10개 선정되면 이 대학들이 아마 10개가 각각 다른 새로운 모델일 거고요. 또 세계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 정부와 협력해서 지역 차원에서 정말 그 세계를 리딩하는 대학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은 지금 시간이 돼서 지금 중요한 과제라서 저희가 최근에 건절 대책을 마련했고요. 교육개혁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개혁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난제인 그 인구 소멸, 또 디지털 충격, 또 지역 소멸, 이 세 가지의 큰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개혁을 위해서 고심이 깊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